두 번째 이야기는 소재 탐구의 도구와 소재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재를 탐구할 때는 몇 가지 전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감수성과 상상력, 관찰력과 분석력, 해석력과 의미 부여 능력 등입니다. 감수성은 소재로부터 의미와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감성이 무뎌질 경우 작가는 소재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또는 이미지를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소재를 포착하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상력은 흔히 예술 창조의 원동력으로 설명합니다. 가령 노드로 프라이 같은 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람직한 본보기를 구성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는 게스통 바시올라르 같은 사람은 소재의 물질성으로부터 본질과 원형을 찾아가는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필에서 쓰는 상상력과 소설에서 쓰는 상상력, 픽션에서 쓰는 상상력과 논픽션에서 사용한 상상력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상상력은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꾸며내는 동력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이용해서 없는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필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소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더하고 해석을 더하고 그리고 의미 부여하는 장면에서 상상력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데 픽션과 논픽션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력과 분석력은 작가가 사물의 외적 특성과 현상을 치밀하게 살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소재를 탐구하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석력과 의미 부여 능력을 예를 들 수 있는데, 해석력은 어떤 사물의 의미와 기능을 자신의 논리로 이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 이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명명하는 것을 의미 부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인적인 능력도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재 탐구의 도구들로서 또 하나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미안입니다. 심미안은 소재가 숨기고 있는 미적 가치와 의미를 식별해낸 안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현미경적인 심미안, 망원경적인 심미안, 프리즘적 심미안, 그리고 천체 망원경적 심미안, 영적 심미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미경적 심미안이라는 것은 작은 소재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안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원경적 심미안은 멀리 있는 소재를 클로즈업 시켜서 그것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망원경적 심미안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즘적 심미안은 너무 난해하고 견고한 소재를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안목을 프리즘적 심미안으로 얘기합니다. 천체 망원경적 심미안은 소재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살피는 그런 안목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심미안은 영성의 힘을 이용해서 소재의 본질을 탐색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많은 심미안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 탐구의 범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수필 작가는 실제로 경험한 세계에서 소재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필 작가의 우주 혹은 수필 작가의 세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필 작가가 다룬 우주는 픽션 작가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나 세계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험적인 사실 세계와 또 하나는 비경험적인 허구 세계의 총합에 의해서 우주의 전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픽션 작가는 비경험적인 허구 세계만을 주로 소재로 다룹니다. 이에 비해서 수필 작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 세계를 탐구 영역으로 다룹니다. 이런 사실은 수필 작가의 탐구 영역과 픽션의 탐구 영역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픽션 작가들을 본격 문학으로 그리고 논픽션 작가들을 비본격 주변 문학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수필 작가들도 픽션 작가 못지않게 우주의 절반을 탐구 영역으로 설치하여 작품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필 작가의 글쓰기는 경험적 사실세계로부터 체득한 인간, 자연, 우주의 진실을 문학적으로 탐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상상력의 기능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은 문학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만 소재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허구문학은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꾸미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수필은 이야기를 꾸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을 깊게 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차이로 수필과 소설 또는 픽션과 논픽션의 정체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필 작가가 소재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필 작가는 자기가 선택한 소재를 비유의 구조를 통해서 또는 상징의 구조를 통해서 소재를 활용합니다. 비유의 구조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빌려와서 들려주는,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때 비유의 방법은 주인물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소재를 동시에 제시해서, 다시 말하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나란히 제시해서 그 원관념의 의미작용과 보조관념의 의미작용을 통합해서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내 마음은 주제 영역입니다. 호수는 소재 영역입니다. 이때 내 마음의 주제 영역의 의미와 소재인 호수의 영역의 의미를 합치면 더 큰 의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갖고 있던 내 마음의 의미를 더 깊고 웅숭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재를 비유 구조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상징 구조는, 상징이란 말이 원래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상징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상징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까지도 얼마든지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서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방법은 주제를 숨겨놓고 소재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소재를 한 번 들려주면 주제를 암시할 수가 없으므로 소재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거듭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암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랑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물을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표현하면 그걸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필 작가는 소재를 두 가지 관점, 비유의 구조와 상징의 구조를 통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가는 소재와 주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이적인 방법, 그리고 문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신비로운 예술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